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어중간한 나와 이별하는 48가지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50평생 나를 보며 어중간함에 짜증이 나다 못해 포기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나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작가를 싫어합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부인 못하겠지만 아주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일본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는데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와 밖에 말할 줄 모르는 나이 부지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내가 느끼기에 항상 내자가 주류를 이루고 받침이 없으니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조금 나의 오해를 깨주기는 했지만 내 고정관념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책을 고르려고 하면 자꾸 이 책을 고르는 겁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원하는 감정이 싸웁니다. 그리고 정말 읽고 싶은 나의 감정이 고정관념을 이긴 날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스루타 도요카즈가 쓴 이 책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감정이 고정관념을 이기고 이 책을 읽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것이 아닌 제 감정에 충실했던 겁니다. 제 감정이 제 것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여러분, 해답을 찾으러 지금부터 이 책을 읽어볼까요? 어중간한 나와 이별하는 48가지 방법. 스루타 도요카즈 지음. 혹시 항상 어중간한 자신이 싫었던 적은 없나요? 뭐든지 그럭저럭은 했지만 전부 그럭저럭일 뿐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경우 말이에요. 당신은 다방면에 흥미는 있지만 손을 댔을 때 이거다 싶은 것은 찾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령만 파악하면 누구나 어중간한 자신과 이별할 수 있어요. 결국 해내는 사람은 어떤 힘을 사용합니다. 혼자서 대량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량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걸까요? 비결은 타력을 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타력이란 내가 가진 힘 이외의 모든 힘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타력은 다른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시스템, 환경, 정보 등의 뜻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에게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동 판매기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수 하나하나 자신의 힘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끝내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럭저럭 어중간하게 끝나버리겠지요. 이 책에서 말하는 타력에는 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사고, 감정, 신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응? 나의 사고, 감정, 신체는 내 것이지 타력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사고, 감정, 신체는 나의 일부이지만 나 자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나의 사고, 감정, 신체가 나 자체는 아니다 라는 인식은 대량 행동을 취하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인생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할 만한 터닝포인트가 몇 번 있었고 나는 그것만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기 전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지속할까입니다. 이제 드디어 어중간함을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중간한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어중간하지 않은 사람은 타력을 활용하는데 능숙합니다.
타력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약속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행동까지 원활하게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심코 뒷전으로 미룰 때에는 먼저 전화 예약을 하면 됩니다.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타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생각이 배어 있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자신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하고 남에게 미루지 말자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력 사용의 달인은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일찌감치 던지고 무언가로 고민할 때 망설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담합니다. 그럼 혼자서는 떠올리지 못했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력 사용의 달인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타인에게서 수집합니다. 다만 상담하는 상대나 정보를 얻는 상대는 확실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상담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친해지더라도 그 분야 이외의 일은 함부로 상담하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항상 상대의 힘을 잠시 빌린다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타력 덕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지속했느냐이고 많은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다 좌절하는 것이 이 장기전을 의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공부하는 동료가 있어 영어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활동했던 영어 동아리에는 현재 부인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에 살짝 질렸을 때에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동아리에 나갔고 그것이 결국 꾸준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어 공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습에 해당하는 요령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눈에 띄는 정보에 농락당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버리기 십상입니다. 어중간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사람은 질 좋은 정보에 접속하는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최근에 아웃풋으로 직접 이어질 만한 책을 우선순위로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읽고 난 뒤 재미있었네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책으로 말이에요. 당신이 강력한 아군이 될 양질의 정보에 접속하십시오. 이렇듯 한 권의 책과의 만남이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도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넷 애트우드가 쓴 열정 테스트라는 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퇴직하고 IT 관련 사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요. 몇 시간 만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연수익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연봉에 웃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언젠가는 하고 바랐던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성공해서 행복한 사람, 경제 자유인이구나 하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집에서 빈둥빈둥 늘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비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금 내게 부족한 점이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넷 애트우드의 열정 테스트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은 뒤 나도 얼른 열정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열정을 느끼는 대상 하나로 강사라는 직업이 나왔습니다. 이후 그녀가 강의하는 열정 테스트 조력자 양성 과정 강좌가 캐나다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나는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열정 테스트가 소개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양성 과정에 참여해 자넷을 만나보니 그녀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며 강의도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열정 테스트 조력자 과정을 수료한 뒤 강사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얻는 정보는 그 어느 것보다 당신에게 큰 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 감정, 신체도 타력이라는 말은 이 중에서 무엇 하나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을 올리고 싶을 때 올릴 수 있고 눈을 감고 싶을 때 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주말이라 푹 잘 수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해야겠어 라고 마음먹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마세요 라고 요청받았다고 해서 이를 지키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왠지 자신의 사고, 감정, 신체가 점점 악당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고도, 감정도, 신체도 나의 아군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내면에 있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문득 떠오르고 문득 느끼며 문득 생각나는 모든 것이 신체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이렇듯 나의 사고, 감정, 신체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대량 행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나의 신체에 감사 편지를 써봅니다. 별 탈 없이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점점 신체를 혹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쓱 하고 가볍게 일어나는 것. 창문을 열고 아침 첫 공기를 훅 들이마시는 것.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 화장실에서 기분 좋게 볼일을 보는 것 등 그런 것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강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편지를 써보며 내가 이제껏 스스로에게 얼마나 상처 입혀왔는지, 나의 신체를 얼마나 과시해왔는지 깨달았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채색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 불필요한 스토리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석연치 않은 마음이 바로 사고 소음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게 싫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사고도 부정당하거나 비난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기분 탓이야 라며 무시당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먼저 어떤 사고든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고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평소에 자신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입니다. 종이 한 장에 지금 생각하는 바를 오롯이 적는 것이죠. 편집하지 말고 떠오르는 그대로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매일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따금 이 방법을 써보면 자신의 사고가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남성은 머릿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적어보니 자신이 얼마나 사소한 일에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짜증나거나 괴롭거나 슬플 때 절반 이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세운 규칙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스스로 몇 번이나 떠올리기 때문에 더욱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규칙에서 손을 뗄 수 있을까요? 내가 권하는 방법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중얼거려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상사는 좀 더 부하를 생각해서 질책해야 해 라는 규칙이 마음속에 있다면 상사는 좀 더 부하를 생각해서 질책해도 좋고 그러지 않아도 좋아 라고 중얼거려 봅니다. 양쪽 모두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중립적인 시각이 생겨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능을 찾아 끝까지 해내는 내가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누구든 본인만이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살리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 쉽고 어중간한 나와 가장 빨리 이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고방식에는 함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만 찾을 수 있다면 난 엄청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단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거나 머리를 쥐어짜며 궁리를 하는데요.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나 자신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은 찾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재능은 이것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일단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그것들 중에 자신이 진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 볼 때는 예쁜데 입어보니 나와 전혀 안 맞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나의 재능인지는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진짜 예쁘고 나에게 딱 맞는 옷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듯이 재능 역시 끝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달으려면 사소한 생각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해 보기입니다.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즉각 행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어도 지금은 읽을 정신이 없어. 나중에 사서 읽어야지 하고 그만둔 일 등 이런 일들은 사소한 생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무시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생각을 소중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중에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생각을 행동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올곧은 하나의 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정과 욕망을 혼동하지 말고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는 행동을 찾아 계속해 보세요. 잘하는 일이 그 사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재능이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정을 느끼는 것, 순수하게 좋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려면 순수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일단 좋은 것, 하면 즐거운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것을 장점이라고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직장 동료, 상사, 후배, 가족, 친구 등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함으로써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요동치는 곳에 그 사람의 보물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억눌렸던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단숨에 성장할 수 있고 성과도 내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곳에도 재능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꼭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안 좋은 결과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말을 맞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늘 곁에 있었던 경우도 많지요. 내 재능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을 즐기면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체의 1%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셋째,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명확히 하고 그렇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먼저 암시해 봅니다. 넷째,
편안함만으로는 무언가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흥미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다섯째,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 의지력을 전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항상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스니커를 신은 것은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은 아주 조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지력을 전략해야 합니다. 이거구나 싶은 행동이나 업무를 위해 의지력을 아껴두는 겁니다. 여섯째,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다면 서투르더라도 당당히 부딪힌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일곱째, 사소한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애정을 품고 상황에 일체화해 봅니다. 여덟째,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타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 아홉째,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고 다시 부탁해 보기입니다. 타이밍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선택의 길이 여러 가지라면 그 중에서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준 독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중간함과 이별하는 요령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책의 마지막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중간함은 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부학백경이라는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는 90세까지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진짜 화가가 될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경지에 달한 듯 보이는 호쿠사이조차 스스로는 아직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전의 유명인 또한 스스로 어중간하다고 생각했다면 나 또한 어중간해지고 싶지 않나요? 어학 공부나 다이어트 등을 하다가 좌절할 때 느끼는 어중간함은 어떤가요? 이때 느끼는 어중간함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나서야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도 시작하지 않으면 어중간함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중간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시작한 뒤에 어중간해지는 편이 훨씬 더 얻는 바가 클 것입니다. 어중간함은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어중간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중간한 자신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어중간함과 이별해야 할 순간은 분명 있고 이를 위해 행동하고 타력을 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것은 역시 행동과 타력입니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하루에 사용할 의지력 낭비하지 않기입니다. 운전할 때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지 않고 갔던 길로 갑니다. 단, 내가 새로운 길을 알고 싶을 때는 의지력 낭비가 아니라 의지력을 들여 알아봐야 할 때이므로 예외입니다. 밥을 사 먹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집의 메인 메뉴를 먹습니다. 단,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할 때는 다릅니다. 몸이 약해져서 보신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의지력을 들여서 알아봐야겠지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니까요. 의지력 낭비하지 않기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상황이라도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있는 일상의 생활에 의지력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신체, 마음을 이제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진지하게 그들과 대화해 볼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